네, 이틀간 또 50포인트가 넘는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머징 마켓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오후장부터 갑자기 밀리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인도네시아, 인도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환율, 채권,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금융시장의 이 3대 시장이 모두 트리플 약세를 보이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 국가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결국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보고 관련된 투자 전략을 올바로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렇게 두 가지 국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태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환율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이 두 국가의 전반적인 GDP 성장률이 계속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만 해도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던 GDP 성장률이 지금 두 국가 모두 5%대까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축소되니까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20배 가까이까지 움직였던 이 높은 밸류에이션, 내수 중심의 국가의 밸류에이션이 성장률 감소와 함께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성장률 감소가 최근에 전반적인 주가의 조정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봤을 때는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을 그동안 무엇이 견인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의 움직임 두 가지가 좌우였습니다. 내수 소비, 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수 소비는 말 그대로 내국인들이 소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수 소비의 상당 부분과 아랫부분의 투자를 누가 담당해 왔냐면 결국은 외국인이 담당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DI 투자라고 부르죠. 외국인들이 내수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FDI 투자라고 부르는데 그동안 인도네시아나 인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것은 이런 외국인들의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내수 투자에 힘썼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내수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이런 과정이 최근 들어서는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환율 변동성과 함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 성장 둔화와 함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왔던 FDI 투자가 둔화되면서 결국은 투자의 둔화가 내수의 둔화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들 국가가 지금 한국과 대만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입니다. 인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국면,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 인도네시아도 인도는 이미 계속 적자였죠. 이 적자폭이 최근 들어서는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부 정책과는 상관없이 경상수지의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무역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상수지가 자본수지와 무역수지의 합이죠. 그러니까 무역수지도 지금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이 무역수지를 메워줬던 자본수지까지 결국은 마이너스로 가면서 경상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달러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 유출에 따른 자국 통화는 결국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환율이 민감하게 변하고 있는 것, 실제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 대만은 최근 한 달간 거의 달러 대비해서 환율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면 브라질, 현재 멕시코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재 러시아나 인도 같은 이런 국가들은 지금 모두 달러 대비해서 많게는 한 달간 6% 넘게, 적게는 2%가 넘게 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달러보다 더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기준으로도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현재 만들면서 추격하는 그런 자금들,
즉 환율의 변화에 추격하는 그런 자금들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지금 모두 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주식시장에서 또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보다 더 크게 빠지고 있는 것은 채권시장입니다. 채권시장 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 자금이 물론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외국인 자금의 이탈 자체가 이들 국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환율이 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들 국가가 실제로 수입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지금 인도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수입이 많은 품목이 원유인데요. 지금 100달러를 간 넘어선 WTI 유가가 루피아의 약세로 인해서 지금 인도에서는 얼마로 느껴지고 있냐면 거의 150달러가 넘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한 30% 이상의 할증 효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해서 기름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기름값이 비싸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곡물 가격이 또 꾸준하게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수입 물가의 상승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 물가의 상승이 현재 이들 국가의 성장폭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올라감으로써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실질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명목으로 5%가 올랐는데 물가가 7%가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2% 손해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인도 같은 국가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머징 마켓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벌써 19개월째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이 뭐가 아쉬워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있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한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이머징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이지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입장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핵심을 인도보다 우리는 괜찮은데 외국인들이 왜 우리까지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을 하느냐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펀드를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선진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떤지가 결국은 중요하겠죠.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이제 경제 전문가들,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쪽은 그 미국의 QE3가 만약에 축소되었을 때 어디가 영향을 받을지 조사한 것이고요. 자, 이쪽은 지금 중국 경기가 만약에 탄력이 둔화되면 어디가 영향을 받을지를 설문조사한 건데, 양쪽 모두 어디가 꼽혔냐면 남미와 아시아 태평양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테이퍼링이 나타났을 때, 또 중국의 경기 둔화가 나타났을 때 가장 위험해 보이는 국가들이 원자재 수출형 국가, 상대적으로 내수가 강한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은 펀드 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머징 마켓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지난 5월달만큼은 아닙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매도가 나타났다가 잠시 매수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매도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 2주간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머징 마켓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나타냈다라는 건 경상수지 흑자국과 경상수지 적자국에 대한 매매 패턴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시장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같은 국가에선 적극적으로 팔면서 전체적으로 돈은 여전히 선진국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머징 마켓 ETF 국적별 동향을 살펴보니까 그나마 이제 미국 자금은 조금 들어오는 양상인데 유럽계 자금이나 그 위의 자금들은 여전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머징 마켓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여기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채권 수익률의 변화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채 수익률이 30년물 기준으로 3%, 4%대를 육박하고 있고 10년물도 지금 2%를 넘어가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10년물 국채 4%, 그리고 지금 인도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올랐고요. 8%가 넘어가는 모습이었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은 4%대, 한국은 지금 3.5%대를 나타내고 있죠.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보이니까 여타 국가의 채권 가격이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채권 쪽에서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해외 펀드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4%? 그러면 불안정한 증시, 이머징 증시나 이머징 채권에 머무는 것보다는 4% 정도의 장기 수익률을 고정을 하는 미국채 수익률로 자산을 이동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 동향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전혀 이머징 마켓 선택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폭락을 해서 가격이 싸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좀 싸늘하다. 그래서 오늘 선물시장 쪽에서도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과연 접근을 해야 될까, 그 결론을 좀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우리가 흔히 아세안 10이라고 부르는 이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가, 그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고 인도는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이죠. 완전히 상승 추세를 꺾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최근에 베트남 지수는 완만하게나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왜 발생하고 있을까요? 지역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인당 GDP 수준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지를 살펴보시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내수 중심, 원자재 수출 중심형 국가라면 베트남은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모습이고 건설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규모 IT 기업들, IT 부품 기업들과 IT 세트 기업이 베트남에서 공장을 지금 신나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만드는 물량들이 상당수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오히려 기업의 흐름이나 경제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증시나 마찬가지로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내수 중심의 국가, 원자재 수출 중심의 국가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는 뭡니까? 결국은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현재 미국의 회복과 유럽의 회복도 항공, 자동차 등 일부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또 IT 서비스 쪽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밀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 좀 발견되고 있지 않나. 또 애플 같은 신제품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IT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나마 시장 대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장 전략을 말씀드릴 때 1900선 위에서는 주식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파는 순서는 석유화학주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늦게 팔아야 되는 종목으로서 IT,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산업재와는 달리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가장 마지막에 시장이 정말 붕괴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좀 팔아야 되는 종목을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재나 산업재 같은 종목이기보단 최근에 시장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 제조업 쪽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아무래도 해외 시장의 변화, 특히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변화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점검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재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으로써 미국 내부 경제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국채 수익률 아시다시피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3%에 육박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재미있는 건 달러는 전혀 강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정체된 가운데 미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부분 달러 대신 다른 자산을 선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달러의 조정폭은 아직 박스의 하단을 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채권, 미국 채권의 우려가 QE3에 관련된 우려가, 정책과 관련된 우려가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떠한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은행주들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였던 은행주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상승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만 추세 하단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금리에 민감한 종목군들이 연저점에 가 있다는 거죠. 풀테홈스나 레나, DR 호튼, 그 다음에 톨브라더스, 이런 KB홈즈와 같은 대부분 주택건설주들이 연중 저점 수준까지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군들이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미국 경제 다 아시겠지만 70% 소비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 내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이런 내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택 관련주라든지 금리 관련 금융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들 종목이 조정을 주도하고 있고 전체 지수의 조정폭보다 더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미국 주택 선행지수들도 꺾이고 있는 국면이죠. 물론 여전히 플러스 국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최소한 나빠지진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문제는 나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가 되면서 상반기에 가장 좋았던 종목군들의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소비 지표도 최근에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미국의 소매업종도 조정을 받으면서 50일선 부근에서의 지지력을 확인받으려는 시도. 물론 오늘 베스트바이나 일부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아서 단기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반등폭은 굉장히 미미한 양상이었고요. 미국의 소비 지표도 지금 보시면 심리 지표를 중심으로 또 핵심 소매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탄력이 둔화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심리 지표의 악화와 함께 미국 소비가 4분기 이전까지, 즉 3분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대표적인 종목인 월마트, 실적의 악화로 인해서 개파락한 이후에 현재 의미 있는 지지선까지 단숨에 밀려버린 상황이죠. 오늘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혼종면에서도 추가적인 약세를 가면서 지금 200일선의 지지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금리에 민감한, 또 미국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카드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 들어서는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해서 하락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또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올랐던 갭과 같은 의류 관련주들의 조정폭이 의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국의 지금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금리에 민감한 종목군들이 의외로 조정폭이 커지고 있고 먼저 빠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와 같은 이 내구 소비재 쪽의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전제품이나 내구 소비재들, 우리가 한 번에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드물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용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에 민감하겠습니까? 결국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속도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QE3에 관련된, QE3 이제 축소라고 해야 되겠죠.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런 변동성에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은 겁을 먹게 돼 있죠. 그렇다면 그나마 나아지고 있던 미국의 자동차 소비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오른다면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 물론 크게 축소되진 않겠지만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더 공격적인 프로모션, 수익률을 깎더라도
무이자 할부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향후 경쟁이 좀 격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채 수익률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 이 QE3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주택시장, 소매 관련주들, 자동차와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그런 종목군들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내수를 얼마나 좌우하느냐, 또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를 얼마나 빨리 축소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빨리 악재가 터지는 게 낫다라는 거죠. 단기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9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도되는 게 낫다. 지금 국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2월 달까지 미루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이거 질질 끌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때까지 질질질질 이렇게 시장이 끌려갈 수 있거든요. 차라리 나올 악재라면 빠르게 나와버리는 게 단기적인 충격은 있더라도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전문가들이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연내 없을 수도 있다. 뭐 있어봐야 연말일 거다. 이들의 얘기는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선 매일 주식 싸다고 사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시각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차라리 9월 달에 이런 충격을 흡수하고 가는 게 낫지, 만약에 9월 달이 아니고 다시 뭐 또 9월 말, 11월, 12월 이렇게 지연되게 되면 계속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9월 달에 하지 않겠다면 단기 반등은 있겠지만 그 단기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나올 악재라면 빠르게 나오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전략으로서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정도로만 압축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1900선 위에서는 여전히 자제하고 조정도 어디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선 긋는 사람들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추세하다니 뭐 1850이다, 1870이니까 뭐 이제 저점에 왔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선을 긋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언제쯤 바뀔지, 또 중국의 경기 둔화나 테이퍼링의 우려와 관련된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반전을 보일지 이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현재 구간에서는 쉽사리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지지선은 미리 예측하지 말고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몇 가지 특징주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몇 가지 종목군들의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삼성그룹주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가운데는 장중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삼성물산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 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죠. 자, 이 종목 뉴스로 이미 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시장에 도는 쪽지를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삼성그룹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건희 회장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삼성그룹 쪽에서는 단순한 감기다, 건강 진단 때문에 원래 예정되었던 뭐 사장단 회의 같은 것들이 연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의 그 나이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그동안도 이제 건강이 이상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지주회사로 간다면 결국은 회사가 좀 분할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삼성 관련 그룹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뭐 중간 지주회사 가능성, 그리고 순환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카더라 통신 정도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 지주회사로 나타나게 된다면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 같은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나,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겠죠. 이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이슈로 대응하기보다는 업황 자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롱텀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확대되는 경우라면 주목을 하면서 우리도 저가 매수 정도로는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IT 종목의 강세가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삼성그룹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확보, 두 번째로는 애플을 비롯한 IT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와 관련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의 반등, 이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또 모멘텀이 강해질지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삼성그룹주 핵심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기아차입니다. 오늘 파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스의 상단, 즉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면, 저점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한 반등을 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신차 라인업도 별로 기대할 만한 신차 라인업이 없고, 현재 구간에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자국 보험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특히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운수장비 쪽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유럽이나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본의 공격적인 영업 마인드, 최근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큰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머징 마켓에 상대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변동성과 함께 선진국 시장 쪽에선 늘어나긴 하겠지만 예상보다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올 신차, 소울 신차 정도의 모멘텀 정도만 확인한 이후에는 다시 비중 축소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는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는다면 장기 관점에서 다시 사야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격해가면서 사야 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화학주들입니다. 오늘 그나마 이 외국계 창고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롯데케미칼인데요. 어제도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어제는 정유주까지 같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다가 오늘 또 화학업종이 업종별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1900선 위에서 판다면 가장 먼저 팔아야 될 종목으로서 소재 관련주를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종목들의 하락의 이유가 단순한 어떤 수급 구도의 문제가 아닌 마진 스프레드 문제가 최근에 또 언급이 되고 있죠. 마진 스프레드라는 게 뭡니까? 석유화학 제품은 굉장히 복잡한 게 유가로부터 파생되는 유가와 나프타 가격의 차이도 영향을 미치고요. 나프타에서 분해해낸 여러 가지 제품들, ABS, PVC,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벤젠이라든지 톨루엔, 자일렌, 이런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의 각각의 움직임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레벨에서의 차이가 이제 스프레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결국은 이게 마진입니다. 이 마진이 확대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수요라든지 이머징 수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늘진 않을 것 같고요. 유럽 쪽으로의 수출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유럽 쪽으로 수출되고 있는 제품들은 범용 제품이라기보다는 특수화된 소재 쪽의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핵심은 얼마나 미래 소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기껏 해봐야 LG화학, 하나케미칼, 그리고 제일모직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기존 산업들, 기존 산업 내에서 고도화를 정도로 꾀하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주, 정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의견, 그리고 1900선 위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여전히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가격 회복을 보일 수 있는 전반적인 공급단에 있어서의 이 공급 능력이 좀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조금이나마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20포인트상 하락하면서 1870선 하했던 것이 지금은 그나마 조금 회복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현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보다 선물 시장 쪽에서 지금 만계약이 넘어가고 있는 이 외국인들 선물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결제 약정도 지금 9천 계약이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에 줄어들겠죠. 종가에 뭐 한 3, 4천 계약 정도로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이 선물 시장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만 계속 보면서 PR, PBR 개념에서 싸다라는 의견만 강조하는 거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시각보다는 전체 글로벌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독일 선거라든지 유럽 이슈들 그리고 잭슨 홀 회의를 비롯한 단기적으로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스마트머니의 선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여러 전문가들의 또 종목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